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남성입니다. 어릴 때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기는 싫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는 배고픔입니다.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 속에서 즐거웠던 추억 중 하나는 마을 뒷산에 있는 시냇가였습니다. 부잣집 자녀들도 오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가재를 잡거나 보리새우를 잡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행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교실에서 배고픔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앞에서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에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엄마가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셨기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집에 다녀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5교시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말씀 없이 앉으라는 제스처만 해주셨던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착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담숙은 종가의 종손으로 실은 당숙이 종가로 입양되어 오신 분이셨어요. 조선시대 홍문관을 거쳤던 집안으로 교리댁으로 불리우던 종가에서 양자로 살아온 당숙은 특히 내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우리 가족을 지원해 주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적에 그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한글보다는 천자문을 먼저 배웠으며 그분의 가르침으로 자랐습니다. 사람이란 염치와 체면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고 그것을 되려 바라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숙이 가시면 누구도 내봐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직계가 아니었고 입양되어 온 사람의 옛 친척조차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교리댁 당숙에 계실 때에도 나무라지 않기 위해 엄마가 해온 폐물을 팔아가며 쌀을 샀고 외삼촌이 가끔 돈을 보내주셨기에 어떻게든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허기를 참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머님과의 추억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그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은 건장한 체력으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우리 가족을 먹이고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네에서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시고 그 수입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도 어머님은 집에서 정성껏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쌀도 보리도 없어서 밀가루로 요리를 해먹었지만 그때의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어제는 밀가루뿐인데 오늘은 찹쌀로 찐 쑥떡을 해서 저와 가족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늘 따뜻하고 손이 자상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힘차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 사람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쌀을 싸게 파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었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나도 왠지 시골에 가면 일거리로 쌀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읍에 발을 들었어. 입만에 엄마의 친구 집 통치로 무엇을 알고 있냐고 해서 가면 엄마 저디나 더 먹고 와 하고 모닥모델 자를 깨는 일 시켜주면 나는 너모리를 도울게 하고 손을 닦으라고 하면서 나를 불렀어. 아휴가 아울러 도와주느라고 임마가 터덜터덜 돌아올 때까지 5일장에서 초입에 있는 밥집을 봤어. 몇 달 전에 엄마가 나오라며 보냈을 때는 분명 술집이었던 곳이 간판이 바뀌어서 엄청나게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어. 고기, 양념한 순대, 싱싱한 대파, 마늘, 끓여지는 국의 냄새가 구별되었어. 오랫동안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해 머릿속에서 계속 되짚어 보았기 때문이겠지? 냄새가 끌리면서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어.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대장을 보고 나서 눈에 띄었어. 검은 샥 솥뚜껑에서 오르는 김이 상징적으로 느껴졌으니 더욱 매료되었던 것 같았어. 그래도 나는 홍문관 규리 집안 품으로 자랐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어. 얼마나 그렇게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가게 안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직원 아줌마가 배달을 가시는지 신문지를 덮은 쟁반을 들고 나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나올 때부터 뭔가 위태위태하다 했더니 발을 헛디디셨는지 바로 꼬꾸라졌고 쟁반 속에 든 것들이 와르르르 땅으로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전 앞뒤 생각 없이 얼른 뛰어가서 아주머니를 일으켜드리고 가게 옆쪽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를 했네요. 아이고 고의 학생이 참여 협력하기도 하지 고마워요. 학생 고맙단 말을 연신하는 아줌마. 우선지간에 배달이 급하신지 얼른 다시 안으로 들어가 주방 쪽에 뭔가 잔뜩 변명을 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10분도 안 되어 다시 쟁반을 들고 나오시는데 이번엔 머리 위에 이물 쥐듯 올리셨더라고요. 쟁반을 받쳐둔 두 팔에 걸린 검은 비닐하는 막걸리 통이 67개는 되어 보여서 제가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때 잠시 멈칫하시면서 머리는 이물 쪼서 무거운데 눈으로만 절 내려다보시는 아줌마의 눈길은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는요. 그 연세에 장사하는 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계시면 제가 배가 고파서 밥벌이를 원하는 걸 눈치 못 채셨을 리가 없죠. 아주만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이윽고 팔에서 비닐을 풀러 제게 건네주시더군요. 그날 오후 5시 한절 아줌마가 저에게 밥을 먹자며 손짓을 하였습니다. 앞당겨 손짓하는데 나는 밥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무던히 들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가게로 뛰어들었는데 5명의 직원들이 모두 바쁘게 국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먹는 밥과 국의 맛을 입에 담으며 열심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말없이 일어나서 나의 밥그릇을 가져와 고봉으로 더 주셨습니다. 죄송한데 밥이 넘치니 따로 담아드릴게요 라며 부탁했더니 이왕이면 밥그릇 하나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시락 싸다 줄게 이미 배 안이 찼겠지라고 하였고 저녁 9시쯤 배달 일이 끝나고 사장님은 가게 앞에서 비닐을 바르고 계셨습니다. 밥나물 그리고 김치하고 족발 싼 걸 건네주셨습니다. 아줌마는 옷을 허름하게 입고 계셔서 그렇지 국밥집 사장이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다정하게 절 이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중학생만 되어도 배달이 된 뭐든 시키겠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차마 아무것도 못 시키겠으니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훌륭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신 장터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느 가게가 양심불량으로 어린아이를 부려먹나 다 본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는데 전 거기에다 대고 제 욕심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10시 무렵이라 폐장된 시장은 쓸쓸했고 여기저기 종이 조각이 날리는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하게 품 안에 있는 큰 검은 비닐색에 가득 당장에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풍요함이 있는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적박함이었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비닐을 보니 신문지로 깔끔하게 싼 돈 지금 돈으로 3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일장님 집 마늘밭이 없는데 가서 팔아서 온 엄마가 매우 놀랍게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실 때 신문지에서 돈 묶음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말없이 일어나서 나의 밥그릇을 가져와 고봉으로 더 주셨습니다. 죄송한데 밥이 넘치니 따로 담아드릴게요 라며 부탁했더니 이왕이면 밥그릇 하나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시락 싸다 줄게 이미 배 안이 찼겠지라고 하였고 저녁 9시쯤 배달 일이 끝나고 사장님은 가게 앞에서 비닐을 바르고 계셨습니다. 흥분한 채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휘젓는 모습이 화낼만 했어요. 어디서 이 돈이 나왔는지 물어보니 오늘 종일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서 받은 돈이야 라고 말했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가 역할을 못해 자식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원망스러웠지만 그 30만 원으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가족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수고비를 받아 엄마와 여동생에게 밥을 사줬죠. 그러면서도 즐거운 여름날 개구쟁이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놀며 행복했어요. 엄마가 가꾸시는 텃밭에서는 오이와 수박, 참외 등이 우리 집 뒷마당에서 잘 자랐습니다. 집안이 부잣집 같았기에 어느 날 우리는 정신없이 수영하고 노는 중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먹해져서 급히 옷을 입었지만 비가 심해져서 놀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가지, 보리새우 등을 챙기며 도망치던 중 계곡에서 놀던 아이들이 물속으로 휩쓸려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우야, 찬우야, 찬우야 미쳐 난리를 치더라고요. 비가 오면 빠르게 물이 불어나 계곡을 보이기 전에는 모래밭이 있었지만
한번 불어나면 거센 물살에는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물에 빠져 난데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 제 친구 다리가 안 움직여요. 친구가 절말이하며 태어날 때부터 들리지 않는 엄마와 살아와서 한 몸이 불편한 채인 것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12살이지만 내 생각을 따져본 이른바 일부분은 다친 아이를 바람직하게 상상하며 지켜봤고 혹시 그 아이에게 궁지를 가하면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이 멎지 않았다. 고민이나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동년배들과 함께 수영을 했지만 저는 가장 잘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구하려 했습니다. 아이를 팔로 낚아채고 목을 힘껏 끌어당겼지만 힘이 떨어져도 함께 휩쓸리며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다리를 다친 친구와 함께 휩쓸리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면 그때 용감히 행동한 것은 아니라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휩쓸리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덜 고독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 휩쓸리는 것은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계속 휩쓸리면서도 운이 좋아서 계곡 끝으로 이동할 때 등산 중이던 대학생 7명이 우리를 발견해서 구조해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다친 상태였고 함께 국밥집 사장님의 아들이었던 소녀와 함께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남자친구가 없이 과부로 살고 있는 국밥집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2명의 모자가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받고 제 앞에 엎드려서 울며 몸부림쳤고 상실신에서 깨어난 아들을 보고 극도로 감겨한 채로 음식점에 있는 금고를 머리에 올려왔다고 합니다. 그 후 보건소에 누워있는 제 곁에 그 돈을 놓으라 하셨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끝없는 수화를 하셨고 도움을 받은 일은 잊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 자란 제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누군가가 제게 국밥을 사주고 3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뒤에는 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말에 감동하여 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식이나 강시, 어떤 말을 하든 이 은혜는 내 죽기 전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하늘에서 이렇게도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사고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해 여름 방학 때부터 아줌마의 국밥집 계산원으로 일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받는 월급과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쟁반을 메고 계산대에 앉아서 동전을 세는 일을 했어요. 아직은 가능하지만 그 후 사장님이 홀에서 주방까지 다니는 것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꿈속에서 우리 가정에 쌀 한 알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가 돈을 벌어와서 최소한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줬어요. 어린 나이에 일해야 했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했고 다시 한다면 또 선택할 것 같아요. 배는 고파도 뼈는 없어요. 형님이 서빙 중인 동안 주방으로 뛰어가려는 눈짓을 보면서 함께 힘내려고 해요. 설거지나 청소, 어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학교 교복값과 입학금, 등록금도 모두 국밥집 사장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사장님의 아들인 찬호와 조가 있었는데 찬호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약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찬호는 마음이 넓고 밝아서 모두가 좋아했죠. 사장님 재혼 사진을 보여주는 분들도 찬호가 늘 웃음 짓게 했어요. 그러나 난 마음까지 편안하지 못했죠. 찬호와 시를 나눌 수 없었던 저는 함께 공부도 하면서 시를 읽어주곤 했어요. 운동도 시키고 사장님께서는 흐뭇해 하신 모습으로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내며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일비조로 주시는 말씀에 부담이 없다고 언제나 강조하셨죠. 찬호는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1시에 죽을 뻔한 일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해 절친형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서로 공부를 도와주었고 과제 해결을 도와주며 약간의 격려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공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때 찬우는 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느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뒤처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형이 그렇게까지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조차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깨달을 수 있었죠. 어이들아, 내가 곁에서 듣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누가 보면 천교 22등과 청교 48등이랑 옥신각신 하는 줄 알겠어. 아, 조용히 좀 하자. 남사스러워. 사장님은 우리 두 명이 그런 도토리 싸움으로 싸우고 있으면 한심해하시면서도 내심 좋아하시는 게 늘 역력하셨고 어쨌거나 찬우는 다리도 불편하고 공부도 못하는 돌대가리였지만 뽀얗게 귀티나는 얼굴에는 또 사람들 말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밉지가 않은 애라서 복은 저절로 따라붙는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곧 얼굴이 어둡지가 않았다는 이야기고 화사하고 잘 웃는 얼굴을 보고 화내거나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반에서 20등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20분 거리에 있는 도시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하니 반에서 45등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사실 전 그때 이미 국밥으로 뼈를 고치리라 결심을 끝낸 상태였으니까요. 앞에서 밝혔듯이 전 밥에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밥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하고 자라났습니다.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밥하루 굶겨놓으면 별거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본은 내나 말 것 없이 밥에서 출발하는 거죠. 오죽하면 동학교주 최시영 선생님이 밥이 하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겠나요? 우리 조상들은 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밥이 마치 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나는 밥을 통해 이 경험을 직접 겪었습니다. 사장님이 준 국밥 한 그릇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순대국밥을 만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대학 등록금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조건을 거절하고 집으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장은 가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걱정하지 말고 공부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문대 졸업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미 사장님의 국밥집이 인근에서 가장 잘 되는 순대국밥집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탕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는 손님 한 사람의 말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장하는 속재료가 다른 집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맛이 다르게 느껴지냐고 말이죠. 어떻게 해도 맛있어 보였는데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어서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장님께 제 밥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번 방학부터 주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키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짙고 신중한지 이미 알고 계셨죠. 나는 찬호를 도와준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래도 해보자고 했던 것 기억나요? 넌 그럴 일 없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믿어요. 내게 할 수 있다는 말만 하면 나는 널 믿겠어. 그래, 함께 해보자고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어.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학교 공부가 눈에 들어올까? 그리고 너희 나이 또래들 틈에서 어울려서 큰 하이에 맞는 것을 즐겨야 해.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극장도 구경하고 축구공도 차고 17살 소년이 순대국밥집에서 고기를 손질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내가 직접 너를 그 행동으로 도와줄 테니까 약속해. 하지만 그 전에는 카운터만 보고 있으면 돼.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오면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서울 덕수궁에 가보고 극장에도 가라는데 용돈을 주며 내가 쫓겨날 때 나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없어.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고 싶어. 17살 소년에게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의리 같은 것이 멋있던 때였고 그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어. 오늘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매우 활기찬 밥집. 바로 사장님이 우리 순대국밥집의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가득 차면 그것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만의 풍요였어.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랬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해보면 인생은 진행됨에 따라 어려움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생활 속의 도전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이야기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올가을이 수식할 때를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금 드셨던 것이 더해져서 피부에 빛이 돌고 있었으며 옷차림까지는 여전했지만 체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집 정원을 가꾸시고 마련하셨으며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돈을 절약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을 수술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설악산으로 떠났으며 어머니는 3주 뒤에 일본 홋카이도로 관광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지원해주신 사장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따라갈 준비를 하셨죠. 어머니는 텃밭에서 수확한 콩줄기를 태우며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마을 뒷산에서 도토리를 찾는 즐거움을 누리던 술 취한 사람들이 불이 붙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줌마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산행팀이 도와주며 거리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술 취한 도시 아줌마들이 10분에 걸쳐 마을 산을 뛰어 우리 엄마와 평행선으로 뛰다가 산에서 뛰어내리고 읍에 장 보러 가는 엄마 뒤를 기어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붙잡아 머리칼을 다 뜯어놓았고 핥히고 때리고 난리 법석이 된 거죠. 그 시절 시골엔 각진마다 전화가 없었거든요. 사는 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을 이장님 집을 어떻게든 찾아내 전화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집은 집대로 타게 두고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병원 응급실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걸 보고 가슴 찢어지게 우는 저와 제 동생을 본 사장님은 헷가닥 도르셔가지고 병원 복도에서 쭈그러져서 술이 깨고 있는 사는객들의 멱살을 쥐고 흔드셨습니다. 그 큰 덩치를 흔드시면서요. 이 사람 100점 같은 년들아, 딱 보면 몰라 귀가 안 들리는 여편네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 미친 사람, 100점 같은 년들. 산에 가서 술 처마셨으면 얌전히 버스 타곤. 니네들 서울로 꺼질 것이지. 햇몬 독립군 났다고 남의 동네에서 착등을 하고 사람을 취업해. 아니네, 그렇게 기운이 좋아오냐? 기운 좋으니까 나도 한번 패봐 어디 한번 패보라고. 마침 그때 학교에서 하교하는 동생이 아니었다면 온 동네가 다 화마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집하고 텃밭만. 다른 집에 화재를 일으키지 않고 근처에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집이 타고 엄마도 다치게 된 그해 가을에는 막연한 마음이었지만 불행이 겹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불행이 겹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후 몇 일이 지난 때 우리 상점 근처의 입구에 새로운 순대국밥집이 2층 건물로 크게 들어섰습니다. 그 시대에는 큰 건물로 서비스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고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 항상 불만을 많이 품던 서빙을 보던 형제가 결국 우리 사장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서빙을 보던 형제들은 레시피만 있다면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순대국밥의 맛을 흉내내어 새로운 식당에서도 비슷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우리 가게에는 많은 고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식당은 우리보다 500원 저렴하게 가격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사장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의 분노를 보면서 얼마나 큰 통을 가진 사장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출이 벌써 반토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휴 제발 제 말 좀 들어줘. 나 정구는 거기 가봐도 비슷해 보일 거야. 그치만 말야 순대 속을 채우는 건 내 죄야. 양념도 나가 한 개고 전구는 그냥 밥이 한 향이었지. 순대 속을 채우는 건 내가 했어. 그리고 하나 더 말할게. 예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어. 그거만 따르면 될 거야. 가격도 그대로 둘 생각이야. 힘들더라도 반년만 버티자. 그리고 퇴근하려는 사장님이 나 우리 집 아래층에서 키우던 거랬어. 엄마도 싫다 그러더라. 난 한 번 운을 띄웠어. 가까이 있는 데서 함께 사자 했겠다고. 몇 달 뒤에 3학년이니 카페에 실습하러 가는 대신 집에서 국밥 배우러 와야 돼. 순대 200kg 만드는 게 쉽지 않아.
멀리서 출근하고 퇴근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동의했어. 그래서 정식으로 배워. 주방에 고용하면 월급도 올려주고 집도 주겠어. 급한 대로 그렇게 하자. 어마무시하게 큰 새로운 순대국밥집이 생겼지만 위험한 걸 느껴. 우리 집 문제까지 걱정해주는 배려심에 마음이 따끔했어. 그래서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사장님이랑 맨몸 싸울 순 없잖아. 나 혼자서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 마음을 눈치채셨나요? 내가 도와주는 거야? 편하게 들어와. 아래채 편안하게 쉬는 거야? 나는 사장님 마음 선망을 잘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같은 느낌으로 함께 산다. 나는 주방에서 육류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고 순대 양념도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은 사장님과 함께 한다. 순대 양념에는 1급 비밀 재료가 들어간다. 옛날 방식과 특별한 공유가루가 섞인다. 이 양념은 아줌마 시댁에서 전해진 방식이다. 나의 주방에서는 전통적이고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가지 곡물가루를 꺼내서 양념에 넣는 순간 사거리에 세워진 순대국밥집은 오래 못 갈 걸 예감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 미식가로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의 엄마가 요리책을 쓰시는 분이다. 그 친구 엄마가 맛이 잘못되면 거기 오래 못 간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창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다 찾아오는 소문난 순대 맛집이 되기까지 8개월이 지나자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2년 안에 문을 닫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양쪽 가게를 합쳐 70개의 테이블로 운영하던 우리 식당은 사거리 집 덕분에 소문을 타고 타 지역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건물을 지어 2층짜리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돼지 순대로 만든 국밥을 끓여 배고픈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순대국을 먹으려 해도 7대 8,000원 하는데 저희는 5,000원에 판매합니다. 돼지 위장으로 만든 순대국밥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순대국밥 한 그릇이 7대 8,000원에 팔릴 때 우리는 5,000원에 팔고 있죠. 오소리 감투 어린 날 삶다 소년들은 내음밥 막창을 푸짐하게 쓰고 납고 음식 장사는 싸고 많이 판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인 줄 아나 보다. 제 가난으로 알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장사를 잘 해왔고 가족은 시장님이 주는 저축 할인을 다 써봤다. 가족 양가란 우리 가장가와 상호를 말하는 것이다. 여동생과 제인이 결혼했는데 둘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제인은 잘생기고 돈을 모았던 아주 부잣집 청년이었다.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 여심을 사로잡는 재능을 가졌기에 항상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2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인기를 더욱 끌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어느 가을날 26살이 된 제인과 동생이 골목 끝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아름다운 여동생이 제인을 담아오려 했다. 너 진숙이랑 뽀뽀했잖아. 내가 봤어. 그런데 뭐 진숙이랑은 그냥 친구라고. 뭐 너 보고 사귀자고 했대? 얘는 뭔 뽀뽀야? 난 나를 유혹했어. 공원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말했어. 그때 기습처럼 뽀뽀를 했잖아. 나는 정말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았다. 진숙이 걔 뻐드렁니잖아. 온통 입에다가 옥수수 물고 있는 것 같아. 걔랑 뽀뽀는 2번 할 수 없었어. 둘의 핑크빛 감정을 현장에서 잡았고 둘 다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듣고 나는 양가 어른들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뒤도 앞도 안 째고 바로 결혼을 진행했다. 대문 건너편에는 성인 남녀가 사는데 피가 끓는 청춘에 무슨 창피한 일을 저지를지 모를까 걱정되었다. 게다가 우리 사는 지역은 보수적인 사회니까 창피한 소문 같은 거 안 나게 해야 했다. 둘의 친숙한 사랑을 믿었고 무엇보다 둘의 인간으로의 진실함을 믿고 존중했다. 아직은 연세 50을 코앞에 두어 젊은 기운이 팔팔하지만 머리칼은 이미 회색이 되기 시작한 사장님이 친구 같은 우리 엄마 손을 잡고 다정하게 사돈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고 그런 인연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네. 애들은 신혼여행을 떠날 텐데 우리도 여행을 가자. 가게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라도 좀 쉬고 싶어.
몇 년 전에 친목계에도 못 가고 빠진 후포도 여행을 가자. 사돈도 과부, 나도 과부, 우리 애들 나눠 가진 사람들로 서로 의지해서 나머지 인생 외롭지 않게 잘 살아가자고 하지요. 손자들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특히 손자들끼리 같은 것을 좋아하고 인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행복하다면 항상 소화가 되어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사돈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를 다 표현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딸내미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조금 미안해하셨지만 딸내미는 똑똑해서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엄마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는 모습은 이제 사연을 적으면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이 모두 허락하고 우리들은 새벽 시장을 찾아다니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도 회한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사람들이 우리 국밥집을 찾아왔고 그들이 순대국밥을 먹고 나가는 걸 보며 그것만으로도 모든 회한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는 8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들이라 할 일도 없어서 집 앞들에서 야채를 키우는 재미를 즐길 때가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밥집에서 사용할 신선한 채소를 키우기 위해 예전에 살았던 마을에 전원주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는 사장님 아니면 사모님과 동생 부부가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제 어머니와 우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서 일하거나 결혼해서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와 동생 부부가 국밥집에서 바쁘게 일할 때 부모님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정원 가꾸는 일에 열중합니다.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면 사장님 아니면 사모님께서 텃밭에서 수확한 고추를 더 비싸게 팔아준다고 해서 돈이 아까워서 키우는 것일까요? 노인들의 삶의 재미를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자식들이 준 돈보다 스스로 벌어 쓰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다리를 편히 놓고 휴식을 취하시는 부모님께는 한경인이 만드는 열무가 더 달고 150원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안 가죠. 노인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릴 때처럼 되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합니다. 시험들도 많고 한쪽 어머니님이 새로운 고급스러운 커튼을 달시면 이웃 어머니님도 당연히 같은 것을 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겨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얼마 전 가게를 리모델링하느라 밤낮으로 공사를 끝내고 3년 만에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유년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6월 초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연로하시니까 해외로는 못 가시더라고요. 그때 찬호와 저는 제주도로 바다 낚시를 가는 동안 다른 두 여성분은 쇼핑을 하러 서울로 갔어요. 우리는 모두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고 부모님들은 도우미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어 집에 머물러도록 부탁했어요.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찬호가 얘기를 했어요. 형님, 이불 세탁했는데 이상하네요. 어머니, 세탁기를 돌린 다음 마당에 매달아 달라고 하셨다는데 풀면 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요. 12번이나 반복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부터 제가 바로 졸고 말았죠. 오후 4시에 제주도에 도착해서 계획대로 신나게 낚시도 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금바다에서 잠시 손질한 뒤 오후에 먼 바다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불났어요. 모든 것이 타고 있고 양가 어머니가 안에 있어요. 제가 연락받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에서부터예요. 그 옆에서 제 동생도 울면서 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찬호와 나는 정신을 차리고 펜션 사장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마지막 비행기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네 입구부터 향연한 내 냄새가 퍼져 있었고 경찰들이 마주치고 있는 출입금지 줄이 집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반 정도가 타버렸다고 하더군요. 마당에 펼쳐져 울지 않는 동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게 묻혀 있었고
아내는 관두개 사이에 누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쳐도 된 사람처럼 검게 덮여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서 있던 저와 찬호는 근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로 돌아서 멍청하게 담배를 피웠고 나는 다리를 쓰고 왔던 곳에 바로 주저앉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시신을 파헤쳐서 원인 분석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순하게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유진길 시내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틀니에서 넣으신 입으로 느릿느릿하신 긴 말씀은 나랑 찬호의 무라. 둘이 찬호임이 방에서 양갱이를 먹고 있었거든. 막 타는 소리가 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장으로 내다보더니 산에 사돈 어른 찬호 어미가 두 말도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가더라고. 여편네 관절 때문에 커지도 못하네. 어쩌네 한강 거릴 때는 언제고 아주 헐헐라 할 때 아주 그냥 새처럼 날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날았지? 저 옆에 내가 미쳤는가 보다 하고 하나도 못 기운해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닌데 나도 날았다니까. 자네 사돈 어른이 마당에 널린 이불을 바로 끄집어내려서 수도가로 갔더니 물에 적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허리를 잡아 끌어내렸지? 미쳤냐고. 근데 찬호 어미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듣지도 못하는 늙은이 죽는 길, 그 서러운 길 혼자 가게 할 순 없죠? 형님, 친구라도 태워줘야죠. 형님, 나 그 소리 듣고 붙잡지 않았어.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놔줬어. 죽고 싶은 대로 죽으라고 가라고 놔줬어. 내가 낳아줬어. 그래서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당신의 집으로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사서삼아 도우미님을 찾았지만 그때 우연히 마트에 갔기에 집에 없었거든요. 우리 마을은 젊은이는 4개뿐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93살 해를 바라보는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 사용조차 몰라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경찰 조사 결과는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놓고 불을 켜고 나서 잠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어머니는 듣지 못했고 전화도 못 받았으며 문자도 못 보았지요. 그렇게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떠나셨어요. 옛날부터 50년이 넘도록 찬호가 껴안고 함께 죽을 것 같아 외롭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물속에서 건져진 즉에 당신이 해준 일을 언젠가 나도 당신에게 해줄 날이 오리라고 했던 사장님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당신이 온 기다림에 맞지 않고 함께 살고 함께 돌아가는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함께 살아온 45년이란 말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여 저승길을 떠나는 인연이며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